오늘 우리는 단순히 규칙을 살짝 어긴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숴버린 18명의 운동선수들을 하나씩 세어보려 합니다. 올림픽 약물 검사를 속이기 위해 비밀리에 뚫어놓은 쥐구멍을 통해 샘플을 밖에치기 한 사건, 자전거 안에 숨겨둔 모터로 출력을 거의 50%나 끌어올린 사이클 선수, 그리고 레이스 도중에 일부러 충돌하라는 지시를 받은 F1 드라이버까지 스포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기발하며 때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이했던 부정행위 스캔들들만 모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도핑 스캔들. 한 명의 선수가 개인적으로 규칙을 어기는 것은 이미 용납하기 힘든 일이지만 한 국가가 체계적으로 치팅을 후원한다면 스포츠의 영혼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 이후 드러난 러시아의 국가주도 도핑 프로그램은 스포츠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코리 로드첸코프 박사가 주도하고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 이 개입한 이 작전은 소치 실험실에 숨겨진 쥐구멍을 이용해 미리 준비된 깨끗한 소변 샘플로 오염된 샘플을 교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요원들은 변조 방지 유리병의 고유 번호가 새겨진 뚜껑을 열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개발해 열린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로드첸코프는 더치스 칵테일이라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알코올에 녹인 강력한 혼합물을 만들어 검출 위험을 크게 줄이는 투여법을 고안했습니다. 세계반도핑기구 WADA는 1000명 이상의 러시아 선수들이 이 프로그램에 직접 연루되거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올림픽 참가 제한, 선수들의 중립 자격 참가, 주요 국제대회 개최 금지 등 무거운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조직적인 배신이었으며 스포츠의 공정성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전 세계적인 반성과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페므케 반덴 드리스세. 벨기에 사이클에 떠오르는 스타였던 페므케 반덴 드리스세. 2016년 그녀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이클로크로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갑자기 멈춰서며 자전거에 문제가 생겼다고 외쳤죠. 그런데 심판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안장에서 뻗어나온 전선, 그리고 그 끝에 프레임 안에 숨겨진 작은 모터. 프로 스포츠 역사상 가장 기발하고도 파렴치한 부정행위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요 사이클 대회에서 처음으로 증명된 기계적 도핑 사례였습니다. 200W짜리 모터가 시트 포스트에 숨겨진 배터리로 작동했죠. 일반 프로 선수가 고강도 구간에서 내는 힘은 보통 400에서 450W 정도입니다. 그런데 200W의 추가 동력이 더해지면 그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압도적인 우위였습니다. 실제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가능하게 했죠. 게다가 핸들바에 블루투스 버튼을 달아 오르막이나 스프린트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만 모터를 켜고 끌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속임수였습니다. 나중에 페므케는 그 자전거는 친구 것인데 모터가 있는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죠. 결국 그녀는 6년 동안 스포츠 활동 금지, $20,000 벌금, 그리고 모든 과거 타이틀 박탈이라는 혹독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순간의 욕심이 평생을 망친 정말 가슴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동팡샤오. 동팡샤오의 뛰어난 체조 실력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지만 이 스캔들은 그녀에게 동메달을 영원히 빼앗아버리는 아픈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중국팀의 3위 입상에 크게 기여한 그녀는 당시 공식 기록상 17세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2008년 올림픽에서 기술 심판으로 등록하면서 문서상의 생년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시드니 올림픽 당시 그녀는 겨우 14세, 최소 연령 규정인 16세보다 2년이나 어린 나이였던 것입니다. 올림픽 해에 16세가 되어야 고위급 경기에 나설 수 있다는 규칙은 선수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철저한 조사 끝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10년 중국팀의 동메달을 박탈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뉴질랜드로 이주해 코치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이 사건은 기관의 연령 조작이 어린 선수들을 어떻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많은 팬들은 이제 준비되지 않은 어린 선수들을 무리하게 경기장에 밀어넣는 시스템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앞으로 더 나은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짐 소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인물이 바로 짐 소프입니다. 사크앤 폭스부족 출신인 그는 미식축구, 야구, 육상 등 여러 종목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발휘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에서 소프는 믿기 힘든 역경을 맞닥뜨렸습니다. 누군가 그의 운동화를 훔쳐간 탓에 그는 서로 다른 짝짝이 신발을 주워 신고 경기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운은 그를 조금도 주저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펜타슬론과 데카슬론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내며 올림픽 역사에 길이 남을 놀라운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13년 소프가 과거 세미프로 야구 경기에서 소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올림픽의 엄격한 아마추어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었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그의 두 금메달을 모두 박탈했습니다. 그 결정은 수십 년 동안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거의 70년이 흐른 1982년 IOC는 소프의 메달을 부분적으로 회복시켜 주었지만 단독 우승자가 아닌 공동 챔피언으로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그의 가족과 지지자들이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IOC는 짐 소프를 두 종목 모두 단독 금메달리스트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후에야 그의 진정한 유산이 완전히 되찾아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림픽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믿기 어려운 부정시도 중 하나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들린 대 헤수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푸에르토리코 선수 마들린 대 헤수스는 가슴 아픈 시련을 겪었습니다. 멀리뛰기 경기를 마친 직후 그녀는 심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팀이 크게 기대를 걸고 있던 4곱하기 쌓인 400m 계주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는 대신 충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관중석에 있던 그녀의 일란성 쌍둥이 자매 마가렛이 대신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마가렛은 마들린의 유니폼을 입고 예선전에서 계주의 두 번째 주자로 달렸습니다. 팀은 무사히 결승에 진출했고 그 순간까지 이 교체 사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오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속임수가 곧 발각되었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상황을 파악한 후 푸에르토리코 팀은 결승에서 기권 처리되었습니다. 조사 끝에 두 자매는 푸에르토리코 올림픽위원회로부터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았으며 사건에 관여한 계주 코치는 평생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올림픽 역사에서 가장 독특하고 대담했던 부정행위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잠시 동안이나마 거에 성공할 뻔했던 믿기 힘든 시도였습니다. 스키 점프 스캔들. 2025년 트로네임에서 열린 노르딕 세계 스키 선수권 대회는 최근 스포츠 역사에서 가장 치밀하고 계산된 장비 조작 사건으로 우리에게 깊은 충격을 남겼습니다. 노르웨이 스키 점프팀이 공기역학적 우위를 노리고 경쟁용 점프복을 고의로 변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팬들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식 검사까지 이미 통과한 뒤에도 팀 관계자들이 점프복의 가장 민감한 가랑이 부분에 추가로 딱딱한 소재를 은밀히 꿰매 넣은 것입니다. 스키 점프 선수들은 V자형 비행 자세를 통해 몸의 표면적을 최대한 넓혀 양력을 만들어내는데 그 특정 부위를 강화함으로써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효과적인 표면적이 늘어나 매 점프마다 더 멀리, 더 길게 날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회 직전 스태프들이 복을 수정하는 장면이 유출된 영상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즉각적인 조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올림픽 챔피언 마리우스 린드빅과 그의 팀 동료 요한 안드레 포르팡이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선수들은 자신들은 변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주관기구는 그들이 사용한 장비에 대한 최종 책임을 물었습니다. 헤드코치를 포함한 3명의 팀 관계자들은 모든 것을 주도했다고 솔직히 인정했고 18개월 출전 금지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반면 선수들에게는 비교적 짧은 정지 기간이 주어졌죠. 독일의 전설적인 챔피언 옌스 바이슬로그는 이 일을 다른 바늘을 사용한 도핑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정말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담고 있습니다. 스투를라 홀름 레그레이드 믿기 힘든 개인적 스캔들. 이번 이야기는 흔한 장비 부정이나 도핑과는 전혀 다른, 하지만 이 목록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가장 기이한 사건입니다. 2026년 동계 올림픽에서 노르웨이 바이애슬론 선수 스투를라 홀름 레그레이드는 남자 20km 종목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러나 메달 시상대에서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때로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도 잇지 못한 채 카메라 앞에 서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를 속인 사실을 털어놓았고 두 사람이 사귄 지 약 6개월 만에 불륜이 일어났으며 대회 불과 일주일 전에야 그녀에게 진실을 고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것을 내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부르며 사회적 비난을 각오하고서라도 공개적으로 책임을 지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내 인생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면서 올림픽 메달을 따낸 순간에도 이미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가슴 아프게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반응은 순식간에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감정 조작이자 극도의 자기중심주의라고 비난하며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무대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를 화해로 몰아가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개인적인 고백은 팀 동료 요한 올라브 보트가 사망한 친구를 위한 감동적인 금메달 헌정을 완전히 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전 여자친구는 나중에 용서하기가 정말 어렵다며 자신이 스포트라이트에 서고 싶지 않았다는 마음을 솔직히 전했습니다. 레그레이드는 이후 약간의 후회를 드러냈지만 이미 상처는 깊게 새겨진 뒤였습니다. 카밀라 발리에바. 2022년 동계 올림픽 무대는 아직 어린 15살 러시아 피겨 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에바의 천재적인 재능으로 온 세상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기록을 갈아치우던 그녀는 러시아 올림픽위원회를 팀전 금메달의 영광으로 이끌었지만 그 환희는 곧 깊은 절망으로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지구력을 높여주는 금지된 심장 약물 트리메타지딘의 양성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메달 시상식은 이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연기되었고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았죠. 스포츠 중재재판소는 그녀의 어린 나이를 고려해 여자 싱글 종목 출전을 허용했지만 결국 사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CAS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도핑 규정 위반으로 4년 출전 금지와 2021년 12월 25일 이후 모든 성적이 무효화되었고 베이징 올림픽 결과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기구들은 메달을 재배정했습니다. 한 재능 있는 소녀의 꿈이 어떻게 산산조각 날 수 있는지 이 사건은 우리에게 깊은 아픔을 남깁니다. 카메론 반데르 부르흐. 규칙을 조금씩 어기는 것이 오히려 경쟁의 일부가 된다면 스포츠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영 선수 카메론 반데르 부르흐는 100m 평영에서 58.46초라는 놀라운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은 물속에서 추가로 넣은 돌고래 킥 없이 나올 수 없는 것이었죠. 규정은 물속 단계에서 단 한 번의 킥만 허용하지만 영상에는 그가 3번이나 한 모습이 명확히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메달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당당하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스스로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고 말하며 심지어 수영 선수의 99%가 불법킥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주관기구가 수중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아 제대로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그는 결국 스포츠의 감독체계 부족이 치팅을 방어적인 선택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은 평영 종목의 공정성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죠. 수중 비디오 심판 도입을 앞당긴 것입니다. 하지만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모두가 피해자라는 씁쓸한 진실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휴스턴 애스트로스. 이 치팅 스캔들의 규모는 너무나 거대해서 생중계 TV 방송조차도 이 MLB팀이 적발된 여러 방법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2017년 우승 시즌 동안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불법적인 전자사인 훔치기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중견수 카메라가 포수의 사인을 포착해 더가웃 근처 모니터로 전송하면 그 신호를 해독해 쓰레기통을 두드리는 소리로 타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시스템은 단순했지만 매우 효과적이었고 그 두드리는 소리는 실제 경기 중계에서도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계획은 2019년에 한 선수의 내부 고발과 심층 취재 보도를 통해 결국 폭로되었습니다. 애스트로스는 $500만 벌금과 드래프트 픽을 박탈당했지만 관련 선수들은 증언 대가로 면책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야구계 전반에 여전히 큰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건 이후 선수들은 대체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선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유감이라는 말을 했지만 그 표현은 공허하고 무책임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치팅이 저절로 일어난 일인 것처럼 그들이 모두 의도적으로 참여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듯한 태도였죠. 줄리 밀러. 이미 탄탄한 경력을 쌓아온 캐나다 트라이애슬론 선수 줄리 밀러는 2015년 휘슬러에서 열린 아이언맨 캐나다 대회 이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2013년에 자신의 디비전에서 우승하고 2014년에는 연령별 타이틀을 차지한 바 있었지만 2015년 기록은 순식간에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 경쟁자들이 코스 주요 구간에서 그녀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고 러닝 구간에서 타이밍 칩이 여러 체크포인트에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밀러는 기술적 오류라고 주장했지만 타이밍 회사인 스포츠스탯은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타임스탬프가 찍힌 사진과 레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녀가 각 지점에서 어디에 있어야 했는지 분석한 결과 숫자들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시간을 맞추려면 이미 수영과 바이크를 마친 후에 비현실적으로 빠른 페이스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관계자들은 그녀의 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실격 처리되었고 아이언맨 대회에서 영구 금지되었지만 밀러는 여전히 잘못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이먼 다이슨. 2013년 상하이에서 열린 BMW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골퍼 사이먼 다이슨은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으로 인해 큰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그는 퍼팅 라인에 있는 스파이크 마크를 자신의 볼로 눌러 평평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골프 규칙상 퍼팅 라인의 조건을 개선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반입니다. 게다가 그는 2타 페널티를 스코어 카드에 추가하지 않았고 결국 잘못된 스코어에 사인까지 했습니다. 토너먼트 관계자들은 영상을 다이슨과 함께 검토한 후 규칙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실격을 통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이슨은 $49,000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처음에는 2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18개월 보호 관찰 기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저 우발적인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드와이트 하워드. 2016년 드와이트 하워드는 NBA 휴스턴 로키츠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애틀랜타 호크스와의 경기 중 심판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드와이트가 공을 만진 직후 농구공에 끈적이는 물질이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심판들이 팀 벤치로 다가가 조사한 결과 벤치 뒤에 숨겨져 있던 스티컴 스프레이 캔을 발견했습니다. 스티컴은 공을 더 잘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접착 스프레이로 훈련 때는 많은 선수들이 사용하지만 실제 경기 중에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심판들은 누가 사용했는지 확실하지 않아 양 팀에게 경고를 주고 경기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후 드와이트 하워드는 휴스턴 크로니클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스티컴을 사용했다고 직접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출전한 모든 경기에서 매번 스티컴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복적인 규칙 위반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경기 출전 정지나 벌금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리그는 그저 금지 물질에 대한 메모를 배포하는 데 그쳤습니다. 치터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만 드와이트 하워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소 이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다음 치팅 방법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것이었습니다. 안토니오 마르가리토. 2008년 멕시코계 미국인 복서 안토니오 마르가리토와 푸에르토리코의 미구엘 코토가 WBA 웰터급 타이틀을 놓고 피 튀기는 대결을 벌였습니다. 마르가리토는 코토를 완전히 짓밟으며 타이틀을 차지했죠. 그날 그의 주먹은 마치 무자비한 철퇴 같았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충격적인 진실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마르가리토의 트레이너 하비에르 카페티오가 경기 직전 손레반에 석고 같은 물질을 몰래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 물질이 마르면서 주먹이 돌처럼 단단해졌고 한 방 한 방이 평범한 글러브 펀치가 아닌 살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상대에게 훨씬 더 강한 충격과 피해를 입히는 진짜로 생명을 위협하는 반칙이었습니다. 복싱계 전체가 경악에 빠졌죠. 결국 마르가리토는 1년 출전 정지, 트레이너 카페티오는 평생 금지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승리를 위해 상대의 안전까지 무시한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토냐 하딩. 1994년 피겨 스케이팅 역사에 영원히 남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스타 스케이터 낸시 캐리건이 무자비하게 공격당한 것입니다. 허벅지를 곤봉으로 맞은 그녀의 고통에 찬 비명과 눈물은 TV 화면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스포츠 역사상 가장 많이 반복 재생된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 부상으로 캐리건은 대회에 나서지 못했고 라이벌 토냐 하딩이 국가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수사 끝에 드러난 진실은 더 잔인했습니다. 하딩의 전 남편 제프 길룰리와 보디가드 숀 에카르트가 공격자를 고용해 캐리건을 고의로 다치게 한 것이었죠. 하딩 본인은 미리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지만 결국 기소방해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녀에게 내려진 처벌은 집행유예, 16만 달러 벌금,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 영구 금지였습니다. 반면 캐리건은 기적처럼 회복해 1994년 동계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은 승리를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충격적인 방해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스포츠의 아름다움을 더럽힌 잊을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빈첸조 니발리. 2015년 부엘타 에스파냐 대회. 이탈리아의 스타 빈첸조 니발리가 스테이지 초반에 크래시를 당한 뒤 팀차를 붙잡고 앞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지원 차량과의 짧은 접촉은 규정상 제한된 상황에서 허용될 수 있지만 명백히 경쟁 우위를 노리고 차를 이용한 것은 명백한 반칙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몇 초 동안 차에 매달려 위치를 회복했고 결국 경기 관계자들은 그를 즉시 실격 처리했습니다. 너무 뻔뻔하고 어이없을 정도로 숨기지 않은 부정행위라 오히려 그 대담함에 탄식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넬슨 피케 주니어. 2008년 싱가포르 그랑프리. 포뮬러1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 이른바 크래시게이트가 터졌습니다. 14랩, 르노 소속 넬슨 피케 주니어가 벽에 일부러 차를 들이박으며 세이프티카를 유발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단순한 사고로 보였죠. 하지만 그 타이밍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의 팀메이트 페르난도 알론소가 비정상적으로 일찍 피트스톱을 한 덕에 전략적 우위를 점했고 결국 레이스를 우승했습니다. 1년 후 피케가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팀 지시였다. 경영진이 특정 지점에서 일부러 크래시를 내라고 명령했다고요. FIA 조사 결과 르노는 레이스 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년 유예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팀 프린시펄 플라비오 브리아토레는 무기한 금지 조치를 받았으나 나중에 법원에서 뒤집혔죠. 피케 주니어는 협조 대가로 면책 특권을 얻었습니다. 포뮬러1을 뒤흔든 이 사건은 여전히 가장 논란이 많은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위 부정행위 이야기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짐 소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인물이 바로 짐 소프입니다. 사크앤 폭스부족 출신인 그는 미식축구, 야구, 육상 등 여러 종목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발휘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에서 소프는 믿기 힘든 역경을 맞닥뜨렸습니다. 누군가 그의 운동화를 훔쳐간 탓에 그는 서로 다른 짝짝이 신발을 주워 신고 경기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운은 그를 조금도 주저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펜타슬론과 데카슬론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내며 올림픽 역사에 길이 남을 놀라운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13년 소프가 과거 세미프로 야구 경기에서 소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올림픽의 엄격한 아마추어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었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그의 두 금메달을 모두 박탈했습니다. 그 결정은 수십 년 동안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거의 70년이 흐른 1982년 IOC는 소프의 메달을 부분적으로 회복시켜 주었지만 단독 우승자가 아닌 공동 챔피언으로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그의 가족과 지지자들이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IOC는 짐 소프를 두 종목 모두 단독 금메달리스트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후에야 그의 진정한 유산이 완전히 되찾아진 순간이었습니다. 마들린 대 헤수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푸에르토리코 선수 마들린 대 헤수스는 가슴 아픈 시련을 겪었습니다. 멀리뛰기 경기를 마친 직후 그녀는 심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팀이 크게 기대를 걸고 있던 4곱하기 쌓인 400m 계주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는 대신 충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관중석에 있던 그녀의 일란성 쌍둥이 자매 마가렛이 대신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마가렛은 마들린의 유니폼을 입고 예선전에서 계주의 두 번째 주자로 달렸습니다. 팀은 무사히 결승에 진출했고 그 순간까지 이 교체 사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오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속임수가 곧 발각되었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상황을 파악한 후 푸에르토리코 팀은 결승에서 기권 처리되었습니다. 조사 끝에 두 자매는 푸에르토리코 올림픽위원회로부터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았으며 사건에 관여한 계주 코치는 평생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올림픽 역사에서 가장 독특하고 대담했던 부정행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잠시 동안이나마 거에 성공할 뻔했던 믿기 힘든 시도였습니다.